이모견 단편소설 감쪽 같은 세상. 물건이 배달되었다는 문자가 떴다. 근래에 물건을 주문한 게 없었다. 뭐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자 문 앞에 비닐로 포장된 책이 던져져 있었다. 발신인 나는 서점이, 수신인 나는 분명 이선혜라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휴대전화 번호도 내 것이 맞았다. 보낸 이름 찾기 위해 앞뒤로 살폈지만 서점 표시뿐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봉투를 벗기자 연분홍빛 표지의 책이 나왔다.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소녀, 허공에 흩날리는 꽃잎, 그대와 함께라면 이번 삶도 소풍이다. 단내가 풍기는 시집이었다. 현관에 선 채 책장을 넘겼다.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서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이런 시가 있었다. 사랑,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뚱맞았다. 너무 달아 진저리가 처지는 덩킨 도너츠 같았다. 누굴까? 누가 이런 시집을 보낸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잡히는 데가 없었다. 남편은 아니다. 멀쩡할 때도 책 한 권 선물한 적 없는 사람이 병상생활 3년, 요양원으로 옮긴 지 2달여 만에 이런 걸 보낼 리는 없을 터. 그렇다면 누굴까? 책장을 넘기며 머릿속을 더듬고 더듬어 보아도 이런 류의 시집을 보낼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선 이런 시집을 받기에 나는 철진한 꽃이었다. 20의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0대만 됐더라도 설렘이 앞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물을 준다고 해도 다시 꽃을 피울 시간이 지났다. 나이만 아니라 처한 환경도 어느 때보다 암울했다.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내가? 요즘은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하는 일이 잦긴 했다. 이제는 무슨 일에건 당당할 수 없는 나이.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먼저 돌아보게 되었다. 남편의 증세를 보며 학습한 건 확신은 그물이다 였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인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던 남편.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하는 남편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렸다. 노화의 과정이려니 했다. 그러나 병이었다. 파키슨이 선행된 루이소체 치매. 설마 그 정도까지야? 나를 다독이면서 휴대폰의 주문 내역을 살폈다. 내가 이용하는 사이트의 주문 목록에 그런 책 이름은 없었다. 그럼 그렇지. 듣기만 해도 단내가 풀풀 나는 이런 시집을 내가 주문했을 리 없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종일 끌탕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곧 보낸 이에게서 연락이 오리라 여겼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이틀 사흘이 지나도 책을 보낸 이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호주로 간 딸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누군가 이런 책을 한 권 던져놓고 나를 시험하는 건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괜한 의심증까지 생겼다. 틈날 때마다 들춰보는 것만으로 대충 시집 한 권을 다 훑었다.
그럼에도 탁자 위에 놓여있는 시집으로 눈이 갈 때마다 궁금해졌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공연히 시집을 흘기며 수족관을 들여다본다. 마침 라디오에서 첼로를 위한 무반주 협주곡이 흐르고 있다. 속이 시끄럽거나 마음에 들뜸이 있을 때 듣기 좋은 첼로곡이다. 수족관 속의 물고기들도 아침마다 들려주는 이 음악 방송을 즐기는 듯 했다. 빠른 피아노 곡이 나오면 등 지느러미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아이들이 더 역동적으로 달린다. 느린 곡이 나오면 꼬리 지느러미 움직임이 유연해지는 것 같다. 특히 새끼를 낳으려 배가 부푼 암컷들이 음악을 타는 게 신통했다. 남편은 요양원으로 가기 전부터 대화하는 게 어려웠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 라디오를 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라디오 소리가 공기처럼 거슬리지 않는다. 그런데 소녀 리니는 라디오 소리를 싫어했다. 집에 들어올 때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이는 라디오 대신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같이 살던 것과의 이별이 얼마나 힘든 건지 들려주었다. 포기한 줄 알았던 아이가 또 제 생일 선물로 애완동물을 원했다. 애완동물이 꼭 강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렇구나. 아이와 물고기를 기르기로 했다. 아쿠아스쿨이라는 물고기 샵에는 물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새와 거북이 같은 파충류를 팔고 있었다. 아이가 다른 걸 키우자고 할까봐 얼른 열대어 구피를 골랐다. 구피 수컷은 암컷을 몹시 귀찮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암컷 한 마리만 나오면 피곤해한다는 주인의 말에 암컷 구피 2마리와 색깔 고운 수컷 한 마리를 선택했다. 무리로 몰려다니며 오로라색을 뽐내는 네온 테트라 10마리도 담았다. 아이는 새우도 키우고 싶다고 했다. 새우를 넣어두면 물고기 똥도 먹고 바닥에 떨어진 사료도 먹어주니까 환수를 자주 안 하셔도 돼요. 주인이 거드는 바람에 새우 2쌍까지 들여놓은 수족관은 또 하나의 세상이었다. 수초 사이를 헤엄치며 고물거리는 것들이 텅 빈 집 같던 집안을 들썩였다. 아이와 함께 네오니들의 숫자를 세고 숨어있는 새우를 찾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구피는 주로 물 위에 자리를 잡고 움직였고 네오니들은 중간 부분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빛을 뿌렸다. 새우들은 바닥에 털을 잡았다. 먹이를 주고 그들의 식사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암컷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며칠 전부터 새끼를 낳느라 자리를 잡던 것이었다. 네오니들이 몰려다니며 뿜는 다홍빛이 여느 때보다 더 짙어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이 또 이 암컷을 해치운 건가? 네오니들 곁에서 주황새우까지 합세해 기세 등등 헤엄을 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수상했다. 수족관 속도 여지없는 약육 강식의 세계. 수족관이 꾸려진 지 한 달쯤 지났을까? 네온이 한 녀석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다. 움직임이 약했고 자주 바닥에 붙어 지느러미만 약하게 움직였다. 그러자 건강한 녀석들이 달려들었다. 기운 없어 보이는 녀석을 찝적대며 공격했다. 녀석의 배의 부분살이 너덜거렸다. 그 해진 곳을 다른 녀석들이 파먹었다. 소리를 지르며
유리벽을 두드려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먹이를 넉넉히 줘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병든 물고기는 점점 비실거렸다. 고기 맛을 본 녀석들은 집요하게 그 아이를 파먹었다. 병든 아이는 다음날 뼈를 드러낸 채 물 위로 떠올랐다. 덩치 큰 녀석을 필두로 다른 물고기들이 번갈아 달려들어 죽은 물고기의 살을 파먹는 게 보였다. 죽은 고기를 건져내며 덩치 큰 녀석에게 눈을 흘겼다. 그런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덩치 큰 네오니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 덩치가 더 커진 것도 같았다. 새까맣게 부푼 배로 여기저기 쏘다니던 구피 암컷은 며칠 전부터 움직임이 잔잔해졌다. 유리벽에 붙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이상했다. 행여 병이라도 든 걸까? 놀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산이 가까워지면 나오는 행동이라고 했다. 초산이었다. 곧 새끼를 낳을 것처럼 여각이 스펀지 위에 앉아 자세를 잡았다. 겨우 지느러미만 팔랑거릴 뿐 먹이를 줘도 먹지 않았다. 몸이 안 좋은 암컷을 향해 시커먼 정액을 품은 수컷은 끊임없이 달려들었다. 암컷은 귀찮다는 듯 수컷을 내쳤다. 저런 것도 저리 힘들게 새끼를 낳는구나. 공연히 애처롭기도 하고 새끼 낳기에 집중하고 있는 암컷이 신통하기도 했다. 수족관 속 세상을 보며 필사적으로 산통을 겪는 구피를 보며 신을 생각하기도 했다. 신도 참 고달프겠구나 싶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어찌다 살펴 판단할 것인가. 어디선가는 생명이 태어나고 그 순간을 노려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들. 누구는 생명이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누구는 먹이를 달라고 기도한다. 달라는 것은 늘 다른 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 게임. 과연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가? 그 수많은 조건을 어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무리지어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매일 들여다보지만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었다. 신도 그럴 것이다. 순간마다 변하는 심성의 인간들, 선한 순간의 히틀러와 악한 순간의 나, 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벌을 주고 복을 줄 것인가? 끝내 암컷은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덩치 큰 네온 물고기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 애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잖아. 증거도 없는데 범인으로 모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그 녀석이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부푼 배를 끌고 헤엄을 치던 암컷이 눈에 밟혔다. 굶어가며 새끼를 낳아보겠다고 산통을 겪던 녀석을 공격하다니 인정머리 없는 것들. 내가 중얼거리며 혀를 차는 동안 아이도 수초를 샅샅이 살피고 또 바닥도 훑었다. 암컷의 실종보다 실은 아이가 마음 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의외로 담담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던 아이가 말했다. 한미, 물고기 뼈까지 먹어치우는 건 오히려 구피라는데? 구피 수컷은 암컷이 낳은 아이를 따라다니며 먹는데 범인은 저 수컷 같아.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구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다니까. 곧 저 동생이 새끼를 낳을 거야. 아이는 배가 불러있는 다른 암컷을 가리켰다. 딸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은 사위를 따라 나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던 딸은 안식년 휴가를 얻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했다. 부모 자식이 몇 년이나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일, 함께 가야 한다고 아이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한사코 안 가겠다고 우겼다. 아이가 어미보다 내 곁에 있는 시간이 길기는 했다. 말문이 늦게 트여 아직 변변한 친구조차 없었다. 외국 생활이 두렵기도 할 터였다. 딸 내외가 먼저 들어가서 집과 상황을 정리한 후 아이를 데려가기로 합의를 봤다.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그리울 텐데. 내가 안타까워하자 아이가 말했다. 그러면 그때 가면 되지. 그래, 조금 있다 와도 되지. 거기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때는 엄마도 함께 갑시다. 딸의 말도 신선했다. 그런가? 당사자들의 담담한 반응에 내 늙은 감정에 굳은 살이 보였다. 공연히 정을 앞세워 현실을 가리는 것보다 이럴 때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아이가 오히려 안심되었다. 덕분에 홀로 남아 겪을 외로움이 줄었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수족관을 들여다보는 건 일과였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저 제 갈 길을 가는 녀석들을 향해 욕하다가 그것도 사는 방법이지. 그게 뭔 죄가 되겠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신처럼 자유로운 표정이 되어 음악을 듣는 날들. 중얼거릴 때마다 내 입김이 신의 자비처럼 수족관 유리를 뿌옇게 만들었다. 그렇게 암컷이 가고 며칠째 시집을 보내니가 궁금해지면 책을 펼쳤다. 바람이 부어 이제 나뭇잎은 아무렇게나 떨어져 땅에 뒹구어 나뭇잎을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나오. 그대 내 마음을 밟아도 바스락 소리가 날는지. 무심코 펼친 곳에 이런 시가 있었다. 남편이 나에게 하는 소리 같았다. 병원에 던져주고 가니 네 속은 편하냐? 이런 소리로 들렸다. 사랑을 노래하는 시일 테지만 그렇게 읽혔다. 사랑처럼 애틋해지기엔 우리 둘 다 너무 지쳤다. 멍하니 수족관을 들여다보는데 침침한 눈에 무언가 움직임이 잡혔다. 위에서 움직이는 물고기 그림자인가? 눈을 비볐다. 큰 물고기가 일으키는 움직임과 다른 여린 물이랑 아지랑이는 돌 틈에서 일었다. 산 것의 기운이었다. 세상에나. 좁쌀만한 구피였다. 애를 쓰던 어미가 기어이 새끼 두어 마리는 낳은 모양이다.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것이 뚫어지는 기분이었다. 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고물거리는 새 생명을 보자 신압으로 녹아내렸다. 이게 생명의 힘인가? 찜찜하던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새끼 구피 때문인가? 시집 덕분인가? 누군가 그리웠다. 남편을 보러 갔다. 요양원에선 보호자가 자주 드나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 궁금했다. 병원에 들어간 남편은 점점 편안해 보였다. 의식을 죄고 있던 근육들까지 다 풀어진 걸까? 근심을 내려놓은 모습이 해탈한 천진불 같았다. 방긋방긋 잘 웃었다. 또 오셨네요. 요양사가 다가오며 아른체를 했다. 잘 지냈어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묻자 남편이 네 하고 대답했다. 식사도 잘했어요? 하는 물음에도 네 했다. 이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간병인의 물음에도 남편은 네라고 대답했다. 내가 누구예요? 누나? 가슴에 손을 올려 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병이 진행될수록 남편의 몸도 굳어갔다. 실제는 근육이 없어져 뼈를 들어올릴 기운이 없는 현상일 터. 의식도 점점 흐려졌다. 환시를 겪었다. 구석에 쌓여있는 휴지를 보고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벽에 세워둔 옷걸이를 보며 남자를 끌어들였다고 관리실 사람을 불렀다. 지금까지 살던 세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던가. 남편은 많은 목리를 부렸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때리고 부쉈다. 그러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몸져 누웠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어릴 때 우애가 좋았다던 누나는 30 무렵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에 의하면 누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남편이 나를 누나라고 부르는 게 싫지 않았다. 인지가 사라지면서 두려움이나 공포, 부끄러움 따위의 감정도 사라진 남편. 그의 대소변을 2년간 받아냈다. 씻기고 먹이는 일이 점점 힘에 부쳤다. 엄마까지 병나겠어. 이제 그만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딸이 서둘렀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선뜻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가 주저되었다. 남들의 손가락질도 두렵고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을 보내고 나니 편안했다. 더구나 나를 누나라고 알고 있으니 왠지 미안함이 덜했다. 그런데 아니란다. 남편은 애를 쓰며 눈망울을 굴렸다.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 누구야? 나 알아보겠어요? 눈을 깜빡이던 남편 대신 내가 대답한다. 나 알아요. 당신 마누라, 리니 할미. 남편의 눈이 그렇다는 듯 깜빡였다. 정신이 맑아진 모양이다. 차라리 누나라고 알고 있을 때가 마음이 편했다. 여기가 어딘지도 알고 있는 걸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일에서 놓여놨건만 몸이 고쳐서지 않았다. 스스로 위안자리를 택했다. 마지못해 집을 나오는 건 남편을 만나러 갈 때뿐. 외출을 삼갔다.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무표정하게 변했다. 요양원 침대 곁에 앉아 남편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건 요식행위다. 행여 몸에 상처는 없는지 간병인 몰래 살폈다. 기저귀를 들춰보기도 했다. 기세 등등하던 남편의 몰락이 서글펐다. 몸에 손대는 걸 그리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물러도 개의치 않는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생명과 죽음의 경계. 어디까지가 여기고 어디까지가 금을 넘어간 것일까? 병실에 오래 있어봤자 간병인만 불편하게 할 터. 마약 밀매상처럼 준비해간 봉투를 잽싸게 간병인 주머니에 넣어주고 병실을 나왔다. 문을 나서는데 간병인이 다급히 불렀다. 이거 여기 두셔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급한 일은 제게 연락하세요.
간병인 손에는 남편이 입원할 때 들고 갔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지하철을 탔다. 유리창에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내 모습이 범죄자처럼 보였다. 괜히 세상에 주눅이 들었다. 맨 얼굴로 나서기가 싫었다. 어디선가 방귀 냄새가 스쳤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악취였다. 사람들이 나를 범인으로 지목할 것 같은 냄새. 공연히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내 곁의 사람들도 이 냄새를 맡았을 텐데 모두 말짱한 얼굴이다. 자신 있다는 뜻인가? 반듯한 이마, 예쁘게 그린 눈썹, 마스크를 쓴 채 앉아 휴대폰을 보는 젊은 여자가 낀 건 아닐 것 같다. 그러기엔 방귀 냄새가 너무 탁했다. 젊은 여자 오른편, 회색 바탕에 분홍색 체크무늬 코트를 입은 여자. 복숭아 무늬 이불이 담긴 커다란 비닐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걸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소녀가 있는 내 또래일 것이다. 무심한 듯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이불 너머를 살핀다. 용의자 같다. 범인은 스스로 말한다지 않는가. 냄새의 농도를 보아도 줄긋기가 된다. 저 옆에 앉아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넘기는 가지색 자켓을 입은 여자도 수상하다. 뭐가 불안한지 줄기차게 껌을 씹고 있다. 저 정도의 나이대면 상추나 날 채소를 먹은 후 소화불량에 걸릴 만하다. 용의선상에 올려둔다. 젊은 여자의 왼쪽에 앉은 남자는 패스한다. 여성들을 용의선상에 올리는 이유는 독특한 냄새 때문이다. 이 방귀 냄새는 야채를 먹은 후에 생긴 소화불량형 방귀다. 즉 설사기가 묻어있다는 얘기다. 보리밥이나 잡곡이 많이 섞인 음식을 먹은 후에 투박한 냄새보다는 무르고 푸른기가 들어있는 초록방귀다. 양념 바른 돼지고기를 과식한 후에 트림과 함께 남편이 끼던 걸쭉한 방귀 냄새와도 달랐다. 옆에 선 젊은 남자는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리창에 비친 그는 마치 이어폰이 귀가 아닌 코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인간의 뇌는 교활하다는 말에 공감하는 순간이다. 늘 진짜 자기 자신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끊임없이 정보를 왜곡한다지 않는가. 어쩜 방귀를 낀 사람이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이렇게 말짱할까? 남편을 몰아내고도 이렇게 말짱한 얼굴로 나다니는 나나 암컷 구피를 잡아먹고도 시치미를 떼는 물고기와 무엇이 다른가? 참 감쪽 같은 세상이다. 내가 방귀의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옆 사람들을 살피다 보니 내려야 하는 역이었다. 아파트 후문 앞 농구장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며 아른 채를 해왔다. 김씨였다. 오랜만이었다. 나도 반갑긴 했다. 하지만 그가 내 손을 잡은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나라는 것을 안 김씨는 그동안 왜 이리 만나기가 힘들었냐며 양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초기에 보고 못 봤으니 1년이 넘은 것 같긴 했다. 그렇다고 손까지 덥석 잡을 만큼 반가웠을까. 김씨는 리니가 100일 무렵 유모차를 밀고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이다. 아이는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잠투정이 생겼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 유모차에 태워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의 산책은 내 일상의 굴뚝이었다. 연기 자욱한 아궁이, 남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공식적인 일과였다. 그 산책길에서 만난 사람이 김 씨였다. 김 씨는 우리 맞은편 동에 살고 있었다. 몇 번 길이 겹치면서 김 씨가 먼저 말을 건네왔다.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묻는 목소리가 선했다. 100일 지났어요. 그 아기는요? 우리 의리는 5달이 넘었어요. 그는 넘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산책길에 동행했다. 아들 며느리가 함께 무슨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고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대신 자기가 본다며 드문드문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배를 탔다는 김 씨는 작년까지 아파트 동대표였다고도 했다.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아이를 정성스레 보살폈다. 잠들어 있는 아이 볼에 얼굴을 비벼서 깨우고 아이가 칭얼거리면 달아나는 남편과는 달랐다. 아이를 어르고 다독이는 모습이 여느 여자 못지않았다. 저녁 산책길에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가 다닌 세계 곳곳에 한국 풍경을 그려보며 언젠가 나도 프랑스의 한적한 포구를 걸어볼 날이 있을까 가늠해 보았다. 남편이 퇴직하면 가기로 했던 여행은 남편의 파킨슨병 때문에 더 멀어지는 중이었다. 그가 나오지 않는 날은 궁금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기 전에 그가 먼저 대답했다. 아들 공장에서 일하던 파키스탄 인부가 결근하는 바람에 야간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요즘 근로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내의 생일이어서 집에서 파티를 하느라 못 나왔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파티라는 단어가 호사스럽게 들렸다. 얼른 끝내고 산책 나오려고 했는데 딸 내외가 갈 생각을 안 하지 뭐예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밤나들이가 길어지자 딸도 한 소리씩 거들곤 했다. 엄마 힘들잖아. 뭐하러 맨날 데리고 나가요. 이제 그냥 재워도 되겠구만. 아이 재울 겸 나도 운동하는 거라고 대꾸하며 집을 나설 때는 뒤통수가 근질거렸다. 아이들이 돌을 넘기면서 저녁 산책은 접었다. 하지만 김 씨와 나는 아이 둘을 아파트에 있는 같은 어린이집에 보냈다. 유치원도 같은 곳에 보냈다. 김 씨와 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결과였다. 우리는 아이들 등원길에 만나고 하원길에도 마주쳤다. 가끔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들를 때도 있었다. 내가 두 아이를 살피고 있으면 김 씨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발효 음료를 사와 나눠 먹기도 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거나 미끄럼을 탈 때 우리는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씨는 이야기를 맛깔나게 했다. 지방여대의 퀸이었다는 아내를 얻게 된 무용담을 이야기했고 행여 다른 놈들이 채갈까 전전긍긍해하며 항해하던 젊은 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암을 얻은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두 아이를 보살피며 그렇게 몇 년을 쌓은 인연이었다. 다른 학부모들이었다면 벌써 모임을 만들어 같이 밥을 먹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엔 남사스러운 사이였다.
김 씨의 아내는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유리가 유치원 다닐 즈음엔 입원과 퇴원이 잦아졌다. 남편의 치매기가 심해진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 무렵 김 씨는 무척 지쳐 보였다. 나도 그랬을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런 모습조차 볼 일이 없어졌다. 그런데 오늘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김 씨는 그때보다 10년은 젊어 보였다. 내 손을 잡는 손아귀에도 기운이 넘쳤다. 잡혀있던 손을 빼며 나는 김 씨 아내의 안부를 물었다. 그 사람 간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시간이 나서 붓글씨도 쓰러 다니고 컴퓨터도 배우러 다닙니다. 전부터 하고 싶었던 동양 고전도 배우고요. 이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에게 남편이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잘 살고 있다는 그 앞에서 기가 죽기도 싫었다. 나는 새삼 모자를 고쳤으며 화제를 돌렸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우시는데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신수가 환해진 김 씨의 입에서 도서관, 문학이라는 말이 매끄럽게 흘러나왔다. 선희 씨도 나오세요. 아주 즐겁습니다. 그는 지하철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며 손을 높이 들었다. 자신이 넘치는 몸짓이었다. 그런데 선희 씨라니. 조금 전까지도 이 여사라고 부르던 호칭이 슬그머니 선희 씨로 바뀌었다. 저런 걸 여유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 조금 더 친해진 듯한 이 느낌은 뭘까? 공연히 걸음이 가벼워졌다. 탁자 위에 놓인 시집에서 김 씨가 어른거렸다. 그럴 리가. 머리를 흔들다가 아니, 그는 내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있잖아. 더구나 생전 안 부르던 이름까지 부르고. 그러나 아닐 것이다. 우리는 딱히 그럴 이유가 없는 사이 아닌가. 대체 누굴까? 남편의 휴대폰을 충전하는데 내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휴대폰, 요양원 앱 스마트 케어에 남편의 근황이 올라왔다. 좀 전에 보았던 활짝 웃는 모습이다. 그래, 마음이 편하면 됐지. 덩달아 내 마음도 편안해진다. 남편을 들여다보다 내친 김에 페이스북을 열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이며 지인들 소식을 접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내뱉은 말에 벨이 틀려 접었던 사이트였다. 당신 페이스북 하나? 남편은 친구의 이름을 대며 물었다. 그는 남편과 대학 동기였다. 그놈이 당신 소식을 아주 깨고 있더만. 옛날에 네 주제에 자만 아내 얻었다고 몸복이냐고 할 때만 해도 그냥 이쁜 마누라 얻어서 질투 하나보다 넘어갔는데 자식이 당신 뒤를 캐는 느낌이 들더란 말이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였다. 동창회에 다녀온 후 글을 올렸다. 동창들의 댓글이 많았다. 그 글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남편에게 닿을 줄은 몰랐다. 친구들 모임에 나갔던 남편은 그 친구와 옥신각신했다고 했다. 먼 애들처럼 아직도 친구들끼리 투닥거리냐고 눈치려 했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자식이 날더러 마누라 단속 잘하라고 하더라고.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다니기에 그런 소리를 듣게 해. 이제 그놈 다신 안 볼 거야. 남편은 당장 페이스북을 그만두라고 했다. 까짓거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할 일도 아니라 계정을 삭제했다.
그때 남편이 치매 초기였다는 걸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남편은 꾸역꾸역 정년까지 마쳤다. 1년간의 명퇴 기간은 이미 병이 깊어진 후였다. 남편의 근황을 살피고 나면 자연히 사이버 세상을 기웃거리게 된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 다시 연결한 페이스북엔 늘 새로운 이야기가 넘쳐났다. 혹시 그 애가 이 시집을 보냈을까?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네가 내 첫사랑이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떠벌리듯 말했다. 아직도 내가 보낸 엽서를 갖고 있다는 말에 친구들이 와 하고 손뼉을 쳐댔다. 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었다. 그 친구가 시를 쓴다고 했던 것 같다. 혹시 그 아이가 보낸 건 아닐까? 세상을 연결하는 사랑방. 아는 얼굴뿐 아니라 알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따라다니며 소식을 전해주는 곳. 한때는 친구들 소식을 들으려 열심히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런데 대문에 떡하니 걸린 이 사진은 뭔가. 검은 리본을 두른 영정사진이었다. 장난기 많은 친구라 또 무슨 이벤트를 벌이는 건가 싶었다. 그러나 아래 달린 댓글들이 진지했다. 잘 가라, 친구야. 명복을 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서둘러 갔냐. 그가 썼던 글들을 다시 읽자니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남의 살림을 뒤지는 기분이었다. 땅끝에서 바다를 보며 역광으로 찍은 사진 아래 글귀가 눈을 오래 붙들었다. 이렇게 넓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댓글에 친구야 힘내 라는 글을 보며 그가 오래전부터 알았음을 알았다. 동창회 때 찍은 사진 중에 그가 내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편의 친구가 본 게 이 사진일 터였다. 정말이야, 너는 몰랐지? 네가 내 첫사랑인 거. 그 순간이 찍힌 것 같다. 사람은 가고 없는데 오래전 글들은 여전히 눈웃음을 웃고 유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건 나도 갈 시기가 되었다는 말일 것이다. 생명 그래프의 좌표가 오른편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 학교에서 돌아온 리니의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피곤하단다. 영어 학원에 가기 싫다고 했다. 아이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삶이란 게 고단하긴 하다. 비록 9살일지라도. 엄마에게 가려면 영어는 부지런히 배워야지. 수없이 되풀이한 말을 무기력하게 또 내뱉었다. 엄마한테 안 가면 되지. 아이가 시니컬하게 받았다. 한미는 학원도 안 다녔다며 옛날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차라리 밀림에서 살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밀림에 살던 때라고 공부를 안 했겠냐? 요즘은 주로 책상에 앉아서 배우지만 그때는 맨발로 숲속을 헤매며 배웠겠지. 어디에서 사자 냄새가 나는지 어떤 나무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모르면 곧바로 죽을 테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도 가늠했을 테고. 토끼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는 법도 배우고 버르게 쏘였을 때는 어떤 흙에 뒹굴어야 하는지도 배웠을 거야. 너는 맨발로 벌레 나오는 그런 흙탕물을 걸을 수 있겠어? 지금은 마트에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직접 벌에 쏘이면서 벌집을 털어와야
꿀맛을 봤을 텐데 그게 더 좋아? 지금 공부하는 건 옛날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야. 대답을 하고 보니 그럴듯했다. 아이도 수긍이 되는지 엉덩이를 들이대며 물었다. 그런데 한미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망설일 새 없이 대뜸 대답이 튀어나갔다. 너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행복했지. 너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행복하거든.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며 품으로 안겨왔다. 역시 한미는 나의 베프야.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 냄새를 맡으며 엉덩이를 두드렸다.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온몸으로 스쳤다. 얼굴이 밝아진 아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다. 학원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며. 아이의 책가방을 열어 알림장을 살폈다. 그러고 보니 아이의 공개 수업일이 내일이다. 갈까 말까 연신 망설였다. 아이의 공개 수업에 참석해서 제 부모 대신 담임을 만나는 게 도리일 텐데 세상에 나설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가야 할 것 같다. 마음을 굳히고 나니 몰골이 초라했다. 당당하게 보일 내면이 없으면 외모라도 단정해야지 싶다. 머리 염색을 위해 집을 나섰다. 집에 돌아와 다시 수족관을 들여다본다. 꼬물거리는 새끼 구피를 찾기 위해서다. 좁쌀만 하던 것이 제법 쌀알만해졌다. 그러나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이를 주며 새끼를 유인한다. 역시 이 세상은 생명이 주인인 세계다. 새 생명이 싱그럽다. 우리 몸의 세포조차 분열하고 나면 새로 생긴 핵에 새 단백질을 공급한다지 않는가. 이 작은 움직임에 덩달아 활기를 얻는 기분이다. 무심코 충전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본다. 바탕화면은 언제나 나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미안해진다. 얼른 화면을 바꿔 남편이 사용하던 구매 사이트를 열었다. 물건을 산 내력이 있을 리 없었다. 그냥 살폈다. 그런데 있었다. 그대와 함께라면 이번 삶도 소풍이다. 자그마치 6개월 전에 예약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외치며 행여나 무슨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어 시집을 펼쳤다. 사랑한다는 말을 끝까지 아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웠다. 남편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던 걸까?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말일까? 수족관 바닥에 물리랑이 인다. 새끼 구피가 나타나 꼬리를 흔든다.